황금빛 초대장을 통해 모인 5명의 어린아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신비하고 달콤한 이야기. 찰리와 초콜릿 공장입니다. 영화 전체를 훑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가득합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동명의 원작 소설이 존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1971년 실사화가 된 적이 있었죠. 이번에 다루는 찰리와 초콜릿 공장은 그 영화의 후속작이 아닌 리메이크판으로 연출을 맡은 팀 버튼 감독의 확고한 신념이 있었기에 보다 더 원작 소설의 내용을 구현하는 데 치중했다고 합니다. 집 가운데 모여있는 4분의 어르신. 소설에 따르면 허름한 판잣집에 그나마 안락한 자리가 침대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드렸다고 하는데요. 각각 아버지의 부모님인 조와 조세핀, 어머니의 부모님인 조지와 조지아나로 찰리에겐 더없이 소중한 가족이죠. 각 인물마다 개성이 있어 감초 역할을 톡톡히 맡습니다. It's exactly what I need. 치약 뚜껑으로 초콜릿 공장을 만든 찰리.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윌리 원카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 집 앞에 위치한 공장을 지날 때마다 초콜릿 향기를 맡으며 꿈을 꿔왔기에 그 모습을 반영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 찰리의 방에도 초콜릿 공장 그림을 찾을 수 있으며 그 옆에 원카의 초콜릿 포장지는 찰리가 얼마나 초콜릿을 좋아하는지와 더불어 1년에 단 한 번 생일 때만 초콜릿을 먹었다는 설정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찰리의 아버지 버켓이는 치약 공장에서 뚜껑을 조립하며 돈을 버는데 이때 치약의 이름은 스마일 렉스로 영화의 감독 팀 버튼이 연출했던 배트맨에서 조커의 살인 웃음가스를 가져온 것입니다. Smiley. 밝은 미소엔 꾸준한 치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거 원카의 사업장에서 일하던 할아버지 조의 기억에서 나오는 초콜릿. 찰리에게 원카의 이야기를 전해주던 소설의 묘사에서 나온 초콜릿이네요. 기발한 제품이었던 만큼 원카의 초콜릿은 산업 스파이의 표적이 되었으니 녹지 않은 아이스크림은 변덕쟁이 휘켈 그루버가, 오래 씹어도 단맛이 나는 껌은 뾰족코 프로드 노즈, 바늘로 톡 터트려서 아작아작 깨물어 먹는 풍선 사탕은 군뱅이 영감 슬러그워스가 훔쳐갔다고 합니다. 버려진 신문을 줄 때 뒤로 지나가는 아기는 팀 버튼의 자녀인 빌리 버튼의 카메오 출연입니다. One Wonka Whipple Scrumptious Fudgemallow Delight, please. 원작 소설에선 이 돈으로 2개의 초콜릿을 사 먹지만 작고 마른 배우가 한 번에 섭취하기엔 현실적으로 많다고 생각해 초콜릿 하나만 사는 것으로 각색했다 합니다. 황금빛 초대장을 찾은 찰리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공장에 들어가고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윌리 원카. Good morning, Starshine. The Earth says hello. 이때 원카의 인사는 1967년 뮤지컬 헤어에 수록됐던 노래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Good morning, starshine. The earth says hello. 원카의 안내를 받고 공장 내부로 들어가는 일행들. Let's be friends. Best friends. 버루카 솔트와 바이올렛 뷰리가드는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역할을 맡았던 줄리아 윈터와 안나 소피아 롭은 현장에서 가장 친한 사이가 됐다고 하네요.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가는 일행들. 이때 화면의 색감이 단조롭고 어두운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의도적인 장면으로 내부로 들어서면서 다양한 색감과 함께 밝아지는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영화 오즈의 마법사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죠. 신비로운 분위기를 보여줌과 동시에 충격을 주는 효과가 굉장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Waterfall is most important. It mixes the chocolate, turns it out, makes it light and frothy. 가장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초콜릿 폭포를 구현하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초콜릿이 사용됐습니다. 단, 이는 실제 초콜릿이 아닌 특수 용액인데요. 초콜릿이 작품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특유의 질감과 농도를 맞추기 위해 많은 배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다양한 장면에서 초콜릿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물과 현저히 달라 아우구스투스를 위해 무겁지도 그렇다고 가볍지도 않은 복장을 주고 귀를 꽉 막아 사고에 주의했다고 하죠.
찰리보다 앞서 사과 모양 사탕을 낚아챈 바이올렛은 씹던 껌을 귀 뒤에 붙입니다. 본인의 기록을 위해서 껌을 계속 씹어야 했기에 강박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소설 속 설정을 가져온 모습이었습니다. Are they real people? Of course they're real people. They're Oompa Loompas. 움파룸파는 소설 초판에서 피그미족으로 나왔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인종차별과 더불어 노예제도에 대한 논란으로 불거져 움파룸파라는 독자적인 설정으로 변경된 것인데요. 그에 따라 키가 작은 부족으로 정글에 살며 벌레를 먹는, 그리고 이들을 찾아내는 백인의 시점을 통해 그 흔적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움파룸파는 배우 딥로이가 수많은 역을 연기했습니다. 연기하는 배우는 혼자지만 각기 다른 인물을 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복사 붙여넣기 한 것이 아닌 일일이 조금씩 다른 동작을 섞어가며 동선에 맞춰 모든 장면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모든 움파룸파가 같은 동작을 한다면 되려 위화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딥로이는 모든 역할의 행동들을 배워야 해서 꽤나 힘들었다는 후문을 남겼습니다. 물론 배우의 키가 설정보다 컸기 때문에 일부 장면은 애니메트로닉스 장치를 통해 촬영하기도 했고요. Chocolate contains a property that triggers the release of endorphins. Gives one the feeling of being in love. 실제로 초콜릿에는 신경 자극 물질인 테오브로민이 들어있어 긴장을 이완시키고 편안함을 주며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으로 세로토닌을 합성해 기분이 좋아지는 효과를 준다고 하네요. 따라서 기운이 빠지고 힘이 필요할 때 초콜릿을 먹는 여러 장면을 떠올릴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제설 작전에 투입됐을 때가 진짜 직방이었. 초콜릿. 영화에서는 종종 회상을 통해 과거를 보여주는데 이는 소설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으로 윌리 원카의 캐릭터성을 설명하기 위해 영화 오리지널로 추가된 장면입니다. 그의 특이하고 괴짜스러운 면모가 어떻게 비롯되었는지, 왜 하필 그 많은 것들 중에 초콜릿이었는지를 알려주죠. 이때 어린 윌리가 끼고 있는 요란스러운 장치는 교정용 헤드기어로 치아 교정 상황에서 턱뼈의 정렬과 성장을 위해 사용되는 기기입니다. 감독의 콘티를 보고 따라 만들었다고 하네요. Whipped cream. 휘핑크림을 만들기 위해 알리스타를 채찍질하는데 날 아무리 짜봐야 우유 안 나와. 이는 채찍이라는 뜻에서 가져온 말장난입니다. Precisely, huh? That doesn't make sense. 신제품 고안실에서 헤어 태피를 보여주며 자랑하는 윌리. Who wants a beard? Well, beatniks for one, folk singers and motorbike riders. 여기서 비트 세대는 세계대전이 끝난 후인 1950-60년대 사이 주류 문화를 거부하고 사회 규범에 도전한 당시 젊은 세대를 말합니다. 풀코스 껌을 씹고 점점 블루베리로 변해가는 바이올렛. 몸이 부풀면서 땡글땡글해지는데 쯤 되면 척추는 얼마나 늘어났을까 싶은 신체 구조적 의문이 떠오르는 이때 이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로 부푸는 것까지 준비했으나 최종적으로 CG로 구현하기로 결정. 얼굴 부분만 찍은 후 몸 부분은 따로 붙여넣었다고 합니다. 호두까기 방에 들어서자 다람쥐들이 일사불란하게 껍데기를 분리합니다. 이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실제 다람쥐들을 일일이 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호두를 까는 장면이 특히 어려웠는데 당연하게도 다람쥐들이 까는 족족 먹어버렸기 때문에 실제 호두 대신 플라스틱 호두로 대체했다고 하죠. 그럼에도 다람쥐들이 갉아먹자 치과용 아크릴로 만든 호두를 줬지만 어림없었고 끝내 알루미늄으로 만든 호두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We've actually got to make some of them in metal, aluminium nuts, just to train this one particular squirrel to stop biting the nut. 물론 전체가 다람쥐는 아니었고 가짜 다람쥐도 있었는데요. 배경이 되는 부분은 애니메트로닉스로 대체했으며 일부 장면은 CG로 만들어 다람쥐가 절대 할 수 없는 부분을 대신했죠. 그래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반영했다고 하네요. 유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동하다 양털을 미는 구역이 나오고 괜히 딴소리하며 넘어가는 윌리. I'd rather not talk about this one. 팀 버튼 감독이 연출하고 조니 뎁이 연기했던 영화 에드 우드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에드 우드는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할리우드에서 영화를 제작했던 인물로 여장을 하는 등 독특한 성향의 컬트적인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앙고라 스웨터를 자주 입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 조니 뎁 또한 이를 입고 연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고로 앙고라 스웨터는 양의 털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Seriously, I cannot understand a single word you're saying. TV의 말에 확 짜증을 내는 윌리. 소설에서는 왼쪽 귀가 잘 안 들린다는 언급이 있어 예민한 반응을 보였으리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텔레비전 초콜릿방으로 이동한 윌리와 일행. 초콜릿을 TV로 전송해 실물을 만져 광고 효과를 보겠다는 엄청난 발상. 그 초콜릿이 도착한 장소는 스탠리 큐브릭이 연출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장면입니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으나 하얀색 세트장이 이를 연상하게 만들어 촬영 도중 생각난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So as we were building it, we started to sort of take note that it had a sort of a 2001 quality to it. 그 외에도 마이크 TV가 텔레비전 안으로 전송됐을 때 나온 장면은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 사이코고요. 마침내 찰리 홀로 남게 되고 기쁜 마음에 윌리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공장을 벗어납니다. 그런데 이 어느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는 엘리베이터가 레일을 벗어나 공중에 뜨기까지 하는데요. 그 원리는 다음 이야기인 소설 찰리와 거대한 유리 엘리베이터에서 설명해줍니다. What do you have against my family? You know, they're always telling you what to do, what not to do, and it's not conducive to a creative atmosphere. 공장을 물려받는 결말은 동일하지만 그 이후 원작 소설에 없는 영화 오리지널 내용이 추가됩니다. 이미 과거의 이야기를 가져왔던 만큼 그것에 대한 매듭을 지어 찝찝하지 않은 결말을 남겨두고 싶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사이가 그닥 좋지 않았던 어머니 집에 방문했다가 자신이 연출했던 모든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감독의 경험을 넣어 윌리와 아버지 사이의 관계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어렸을 때는 그저 아이의 관점에서만 초콜릿을 보고 먹음직스러워했다면 이제 와서 다시 보니 윌리 원카의 관점으로 이입되는 기분이 들어 감회가 새로우면서도 제가 겪어온 시간이 적지는 않았구나를 느끼게 하는 영화였네요. 곧 개봉할 영화 원카는 이 이야기와 전혀 이어지지 않지만 신비로운 분위기를 간직하고 있으니 보기 전에 한 번쯤 영화를 감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새로운 영화 시리즈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